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 차명 계좌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국회 이제 법사위원장 측에서 하차하고 또 민주당도 탈당을 했지만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 수사를 지시를 했고 경찰도 입건을 해서 수사에 이제 착수를 한 상황인데요. 이 그 차명 주식 거래에 또 이해 충돌 의혹까지 앞으로 이 논란이 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좀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정치권의 파장이 좀 커질지 오늘은 그 홍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매우 안 좋은 일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당에서 발빠르게 단순 탈당이 아니라 제명 조치를 해서 제명하고 그냥 탈당은 좀 다르죠. 나중에라도 당에 복귀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명 조치되면. 그리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빠른 시일 내에 경찰 수사를 해서 엄정하게 조사하라 했기 때문에 사건의 뭐 차명 계좌 여부 등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규명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도 단정은 질 수 없지만 네. 만약의 경우 차명 계좌로 드러날 때에는 단순하게 이게 그냥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차명 계좌일 경우에는 첫 번째는 금융실명제 위반이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됩니다. 기타 이해충돌과 관련돼 가지고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네. 등등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뭐 단순히 당 탈당이나 법사위원장 자리 내놓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제명이라는 의미는 민주당의 당적에서 제명인가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그 의원직 제명까지 그 말하는 그건 아니고 건가요? 현재로서는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제명입니다. 국회에서 의원직 제명은 네. 국회 윤리위에서 그걸 다뤄야 되고요. 윤리위에서 다뤄진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투표회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의원직 제명이 되거든요. 네. 아마 그 문제는 수사 결과가 좀 나오면 만약 너무 명백하게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 심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제 당에서도 제명 절차로 이제 들어가겠다. 이게 정청래 이제 신임 대표의 강경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다시 복당하는 게 쉽지 않다 그 거의 말씀인가요? 만약에 저게 사실일 경우에는요, 거의 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그 상대당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의심을 받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네. 예를 들면 그 차명 거래를 하고 했다는 것, 네. 또 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AI 관련 고급 정책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또 거래를 했다면은 네. 그거는 좀 정권 차원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 사선 중진의 현직 법사위원장이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는 이제 정권의 도덕성이 크게 흔들리는 문제이고 민주당에서 또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엄정 수사를 이야기를 하고 또 제명 조치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사실 개연성을 높게 보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좀 의문이 있는 거는 제명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보도를 듣기는 탈당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제자로 탈당기 접수하는 순간에 이게 탈당이 되고 그 당의 당원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명이란 거는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당에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생각이 들고. 탈당한 상황에서 제명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죠. 우리 당 당원이 아닌데.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당에요. 그 네. 당규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고의 탈당, 그러니까 당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 탈당할 경우에는 제명 조치를 해서 그걸 기록에 남겨놓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규정 그래 돼 있는데 그 상위가 이제 정당법이잖아요. 정당법상으로는 이미 당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의지를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고 진짜로 의지가 있다면은
저는 민주당 스스로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났을 때 네. 그냥 꼬리 자르기 해서 탈당했다가 다시 또 복당시키고 지금 대통령 비서관으로 임명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건 반성을 안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도 반성하는 척 했지만은 실제로 이게 얼마나 잘못됐고 국민들을 얼마나 실망시킨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도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그냥 고개 잠시 숙였을 뿐이고 속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복당을 다시 시키고 또 다시 또 대통령 뭐 비서관으로 임명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과정부터 그 민주당 전체가 좀 자기 성찰을 하고 정말 이 일이 정말 잘못됐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사법 조치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하겠지만은 네.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내부 이거를 전수조사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뭐 네네.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사건 터지면 그냥 단발성으로 사과하고 끝나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그래도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있던 의원인데 이런 네. 국민들에게 실망 끼치는 일을 하는 거 보면은 그의 도덕성에 못 미치는 의원들은 더 그런 위험이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스스로 민주당 안에서 내부 확인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직에 이제 그 다음으로 추미애 의원이 새 그 법사위원장에 현재 그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법사위원장직을 이제 달라고 했지만 이제 거절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포인트를 짚으실까요? 일단 당도 매우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춘석 의원이 4선 중진에다가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법사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상임이죠. 모든 관련 입법들이 법사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수사기관, 검찰이나 이런 관련된 그 수사기관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물론 행안이지만 법원과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상임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앞으로 그 개혁 입법들 추진해야 될 입법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힘있게 추진해 갈 수 있는 검증된 인사가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일 다선 의원이고 네. 그다음에 뭐 장관 등등 여러 당 대표까지 했던 추미애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본인도 수락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관례상은 한 3선 정도의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이제 맡는데 예. 6선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 맡았습니다. 본인이 일성으로 검찰 개혁을 노련하게 완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장 경선 나와서 안 됐잖아요. 후반기에는 이제 하려고 할 텐데 네. 그러려면은 이제 당에 좀 그 공을 세워야 되고 뭐 대통령이나 또 당 지도부나 이쪽에 좀 점수를 따야 되겠죠. 근데 법사위원장 자리가 정청래 위원장이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란몰이에 선두에 서가지고 그걸 주도한 그런 상임위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 때문에 역설적으로 국회 법사위가 법의 수호기관이 아니라 법을 무너뜨리는 월권 초법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도 또 강성으로 알려져 있는 또 다음에 하반기,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위해서 뭔가 또 공을 세워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의원을 거기 앉혀놓으면은 6선이나 됐으면서 그 자리 맡은 데는 저는 그런 맥락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더 의욕 과잉이 돼가지고 네. 법사위를 더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교두보로 이용을 하진 않을까. 그렇게 되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제 암초를 만난 격이 됐지만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강경 노선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21일부터 다시 이제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텐데 노란 봉투법과 상법 수정을 논의하자고 하는 송원수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었지만 현재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런 제안이 선뜻 받아들여질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과 이제 계속되는 이제 이런 대화 거부 자체가 좀 민주당한테는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제안은 뭐 제가 보기엔 정청래 당대표보다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원내 사항이고 네. 법안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협상권이나 또는 그거에 대한 그 선택 또는 판단권은 당대표보다 원내대표가 우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제안을 가져오느냐가 핵심이라고 봐요. 정말 민주당이 경청할 만한 제안, 그리고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합의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제안을 갖고 온다면 네. 굳이 대화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원내 수석 또는 정책위 의장 간의 입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접촉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여부는 먼저 국민의힘이 준비한, 그러니까 즉 상법과 노동법과 관련된 어떠한 유의미한 제안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노란봉투법 또 상법 개정 그리고 방송법의 이제 추후 또 개정안들 그 카운터 파트너는 정청래 대표보다는 원내대표 이제 김병기 대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긴 한데 당 지도부의 노선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악수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안 만나겠다는 이야기고 또 뭐 정청래 대표 육성으로 자기 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 같아야 사람으로 보지. 이런 말까지 거근을 하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선거 전당대회 와중에도 그렇고 끝나고 난 뒤에도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원내 지도부의 분위기에도 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협상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고, 네. 그다음 내용에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상법 개정안은 더 세게 해가지고 기업들을 옥죄는 기업 경영 활동에 굉장한 장애를 초래하는 그런 네. 법이 되어버렸고, 노란봉투법은 결국은 기업인에게서 노조에게 넘겨주는 그런 그 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방송법은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지만 나중에 야당이 되었을도 여당일 때든 야당일 때든 민주당과 민노총이 방송을 끌고 가는 그 구조를 지금 이번에 확실하게 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장기 집권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송 장악을 확실하게 영구적으로 고착시키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뭐 부분적으로 그 협상해 가지고 뭐 조금 손보고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 큰 틀 자체에서 국민의힘의 의사를 일정 부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협상안을 가져가도 민주당으로서는 안 받아들일 거라서 민주당이 그런 큰 틀의 이 법안들의 이 골격을 국민의힘과 서로 절충해서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만남의 의미 또는 협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어떤 안을 갖고 오느냐가 이제 협상의 관건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이제 또 관세 협상인데 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여야가 또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 15%에 대해서는 이제 선방을 했다 이런 이제 입장과 자동차 업계는 이 피치 못할 또 타격을 입게 됐다. 농산물 개방은 저지를 했지만 총 4,500억 불 투자 구매 과연 이 대차 대조표를 꼼꼼히 따지면 이게 선방이냐 아니냐 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이번 협상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 매우 분통 터지고
기울어진 협상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네.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 일본이나 유럽, 또 주변의 캐나다, 멕시코, 또 기타 브라질 같은 여러 나라들 대상으로 사실은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자신들의 협상안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냥 과거에 미국이 그 통상 협상을 할 때는 서로 간에 무역의 어떤 균형성, 그다음에 그 공정성 여부라도 최소한의 명분을 갖고 협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네.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압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교 형태의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행태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관세를 올리는 게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그 소비자들, 미국 국민들의 소비세를 올린 꼴이나 마찬가지여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네. 저는 다가오는 미국의 인플레라든지 또는 실업 또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일까? 그러나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그 미국의 잘못된 입장에 따른 협상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선방한 그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우리가 처지거나 또는 다른 국가보다 경쟁이 되는 주로 우리하고 경쟁하는 나라가 그 EU, 일본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그 차이가 나지 않은 협상을 했다라는 네. 측면에서 저는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3,500불 투자죠. 투자에다가 1,000억 불은 에너지 구입이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구입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고 다만 수입선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크게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측면에서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통상협상에 의해서 맺어진 조치들을 그 와중에도 우리가 그 3,500불의 투자가 우리 경제에도 우리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협의를 해나가는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이나 환경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선방에 가깝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과로 보면은 선방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딱 이미 적용된 거 우리가 같이 간 것뿐이니까 15% 네. 관세 폭탄을 안 맞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선방이라고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딴 나라들도 그래 갖고 그 트럼프는 사실 개별 협상 별 의미 없이 정해놓고 그냥 그동안에 그냥 압박만 하다가 결국 원래대로 그냥 다 해준 거 셈이 됐는데 문제는 네. 15%지만은 우리는 그 일본이나 EU나 하고 비교할 때 더 큰 부담을 우리 그 제조업체들이 더 부담을 지게 된 게 우리는 미국하고 FTA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관세가 없었습니다. 근데 딴 나라들은 FTA 안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세를 물고 있다가 15%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15%를 더 이제 비용을 부담을 지게 됐고 네. 수출 기업들이 저기는 3%나 이 정도만 더 추가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출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보면은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된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들도 노력하겠지만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야 되고 좀 전에 홍 의원님 말씀처럼 나머지 부분은 그냥 기본만 있는 거지 대충 그냥 결론만 있는 거지 내용이 없어요. 내용에 대해서 각자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 사선으로 투자 펀드도 그 미국은 운영 방식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한다. 이윤의 이익의 90% 자기들이 가져간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합의 안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직접 펀드 만들어 투자할 단계 가면은 그거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농수산물도 트럼프는 그냥 완전 개방했다고 이야기해버리고 네. 우리는 개방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일정 부분 개방을 한 셈이 됐거든요. 검역 절차를 미국 편의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좀 많이 되게 돼서 저 일선에 그 과체류 농가들은 벌써부터 지금 걱정이 태산이고 지금 투쟁 그런 조짐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농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도 정부가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되고 여타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신임 당 대표를 선출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오는 22일에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이 현재 흥행이 별로 되고 있질 않아서
오늘 밤 10시까지 예비 경선이 진행되는데 이 사실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발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 국민의힘 현재 그 전당대회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포인트로 보십니까? 흥행이 되려고 하면은 관찰자이면서 또 일정 부분 또 투표권도 있는 네.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 사항을 놓고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슈를 중심에 놓고서 전당대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당원들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국민의힘 쇄신, 혁신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당내 이금 그 이슈는 전당대회 이슈는 그게 아니고 윤석열이냐 아니냐, 뭐 전환길이냐 아니냐 이거가 핵심 이슈가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혁신파라고 하는 후보들도 혁신 동력을 제대로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조사상으로 당 이게 전당대회 룰을 적용한 여론조사를 볼 때 앞서가 있는 네. 후보들은 또 그분들이 혁신 그 이슈를 던졌을 때 더 파급이 클 텐데 그분들은 오히려 뭐 윤석열이냐 전환길이냐 뭐 이런 이슈에 더 가깝게 좀 캠페인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실망이 더 크고 당에 대해서 그래도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야 이래가지고 당 지도부 나와본들 지지율 오르기는 하겠나 그 상태에서 내년 지방선거 치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네. 그러면 이렇게 막 그냥 열심히 해서 당 지도부 대본들 그 책임지고 옷 벗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후보들도 후보들이지만 당이 앞이 안 보인다. 네. 그런 점을 우리 후보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당을 바라보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서서 경쟁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좀 이제부터라도 남은 기간이라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처럼 그 국민의힘 그 터널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혁신위원회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현재 국민의힘 전대 상황은 혁신파가 탈락을 하고 나머지 후보들 간의 경쟁이 되지 않냐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그 혁신파 내지는 이제 중 가운데 있는 주진우 의원이나 네. 그 소위 혁신파라고 하는 안철수, 조경태 이 3명 중에 1명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그 저는 제일 잘못한 게 누구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비대위가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혁신은 사라졌고 비대위가 그 내란과 비상계엄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사과할 거 사과하고 관계를 절연할 걸 절연했으면은 지금 후보자들이 훨씬 그 가볍게 그 미래를 갖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비대위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2라운드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그 전환기 씨 이슈까지 끼어들면서 사실은 완전히 지금은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혁신보다는 과거로 퇴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유력한 게 김문수 후보가 제일 유력하다고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혁신도 그렇고 아마 여야 간의 대치 국면도 훨씬 가파라질 겁니다. 이미 정청래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의 변화가 있어야만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되고 저 과거 내란이나 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한다면 사실 여야 간에 제대로 된 대화 국면을 맞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이슈 하나 남았는데 시간상 좀 길지 않게 들어봤으면 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 공개 소환은 이제 처음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수사를 잘 받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이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이후 3대 특검 수사 방향과 속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렇게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 거부하지 않고 진술 네. 거부하지 않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검사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한다 저 정리하고 이제 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네. 또 특검 입장에서 볼 때도 뭐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 아니더라도 비교적 그 진솔하게 사실관계에 가깝게 그렇게 진술을 해줬다라고 본다면은 그 수사는 뭐 쌍방이다 이제 좋은 뭐 좋다고 이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만하고 네. 그렇게 될 것이고 16개 그 혐의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뭐 낙관적으로 보자면 의외로 뭐 특검 수사가 빨리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특검이 또 인위적으로 구속을 강행을 할 경우에 네. 그것이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김 여사 수사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그 맞추는 수사를 하고 있다. 협조할 필요 전혀 없다. 해봐야 나한테 하나 도움 안 된다. 그냥 재판에 가서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거를 국제사회에 이슈화해가지고 어떤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거는 김건희 여사 수사와 뭐 별 상관없이 그냥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태도를 바꿔가지고 네. 소환에 응하고 진술하고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뭐 예. 그 김건희 여사 오늘 얘기한 거 보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국민의 시선과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세를 한껏 낮추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아마 그 구속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속 여부는 오늘 수사를 마치고 아마 특검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구속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사실 어이없는 행동을 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나라의 국격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나 개인적 인격마저 그냥 내팽개치는 어이없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본인이 그 법적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신구속의 구인장 명령은 그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기관에 동행을 해서 현장에 가서 자기가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을 취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나라에게도 그나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과거의 국민들에게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외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